방금 소개받은 이종문입니다. 오늘 삼국유사 헌법편과 합상편을 주제로 해서 우중에 조금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크게 이제 세 토막인데요. 첫째는 삼국유사 헌법편 얘기, 헌법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국유사 합상편 이야기, 여기서는 삼국유사 합상편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상편에 기록되어 있는 방용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범주 내에서 한 2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 되는 얘기겠지만은 삼국유사의 구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권, 2권은 기편입니다. 그리고 3권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헌법편과 합상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4권은 이해편이고 5권이 신주, 감통, 피연, 효선 이렇게 4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왕력편에는 삼국 플러스 가락국을 포함해가지고 4국의 연표가 수록되어 있고요. 끝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후삼국,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연표가 구성되어 있겠죠. 기편이 삼국사기의 본기에 해당되는 그런 정치사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으면은 헌법편부터 효선편까지는 주로 불교사와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그러니까 불교 수용사, 헌법편은 불교 수용사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합상편은 일본 범주에서 불교 미술사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몇 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편 얘기입니다. 헌법할 때 이 법자,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헌법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를 일으킨다, 이런 뜻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편에 볼 것 같으면은 주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법 수용 과정을 모두 6조목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7조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6조목이 아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순도 조례 아닙니까? 이 한자말이 참 어렵습니다. 순도라는 승려가 조자는 비롯할 조자거든요. 여자는 고려를 말합니다. 고려에서 비롯했다 뭐를? 불교를 처음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타 백제조인데요. 난타는 마라난타라는 승려거든요. 이 사람이 열벽, 저는 백제거든요. 백제에서 열었다. 뭐를 열었느냐? 불법의 세계를 처음 열어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도기라 할 때 이 아도라는 승려의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승려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아도라는 사람이 기라, 신라에서 기는 기초 아닙니까? 기초를 잡았다. 무슨 기초를? 불교의 기초를 잡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도 조례는 고려의 불교 수용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난타 백제는 백제의 불교 수용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라면 아독이라는 신라의 불교가 전래되어 오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술 순서를 볼 것 같으면 불교 수용 순서에 따라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원종헌법 염촉멸신조인데요. 원종할 때 원종은 법통왕의 이름이 원종입니다. 법통왕이 불법을 일으켰고 염촉멸신할 때 염촉은 2차돈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2차 통조자 2차돈 있지 않습니까? 2차돈이 열신, 자기 몸을 소멸했다. 다시 말해 순교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신라 불교 공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법왕 금살인데 법왕은 백제 29대왕 아닙니까? 그 법왕이 금살입니다. 그지? 살생을 범했다. 그러니까 불살생이라는 불교의 계율을 잘 지킨 대표적인 임금으로서 법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법왕이 전 국민에게 살생을 금하게 가지고
집에 있는 산양매를 전부 다 석방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산양 도구를 전부 불사지르게 하며, 또 나아가서는 고기잡이 도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불사지르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법왕의 그 의진덕이 산천초목에 사무치고, 그리고 동물에까지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전이 불법을 잘 수호했던 그런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이 법왕 금살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이런에 처음 볼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법왕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왕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법왕 다음 왕이 무왕이고 무왕 다음 왕이 의자왕이거든요. 백제 말기입니다. 백제 말기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 삼국 간에 정패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피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시대에 법왕식의 그런 교조적 비협주의, 이것이 시대의 정신에 맞았는가,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산양 도구도 불사르고 또 고기잡이 도구도 불사르고 이러다 볼 것 같으면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것이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조적 비협주의가 백제 멸망에 오히려 한몫을 했다 하는 그런 학자들이 주장됐습니다. 그 다음 보장, 복로, 보득, 이암조인데요. 보장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 27대 보장왕을 말하고요. 복로할 때 노는 노자입니다. 노자를 받들었다는 거죠. 불교를 받들어 마땅한데, 이전의 입장에 봤을 때 불교를 받들어 마땅한데 노자를 받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구려의 일반종 계통의 승리였던 보득 스님입니다. 보득 스님이 암자를 옮겼다. 암자를 어디로 옮길 것 같으면은 오늘날 전주 지역 완산주에 있는 고대산의 경복사 쪽으로 암자를 신수를 부려가지고 암자 자체를 옮겨가지고 날아가는 암자를 타고 이번 거리가 백지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법왕 검살이 불법을 잘 지키는 모범 사례로서 이전이 제시했을 것 같으면 보장 복로는 그 반대로서 다산지석 사례를 얘기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보장왕이 불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보덕이 백제로 이제 이양을 하셨습니까? 암자를 타고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 백제의 마령이라는 고개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고구려는 곧 멸망하리라, 고구려는 곧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외쳤다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보장왕 때 고구려가 멸망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장, 복로, 보덕, 이양 이 종목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지나치게 신봉하게 될 경우에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법왕검살이 모범사례라면 뒤에 있는 보장복로는 산지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해인사의 벽화에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이 사진이 뭐를 소재로 한 사진일 것 같으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구려 승려였던 보덕이 자기 암자를 타고서 백제 지역에 있는 완산주 고대산으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장면을 회화로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해인사에 가시거든 한번 이런 그림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고구려의 불교 수용 과정이 어떻느냐, 순도 고려조에 볼 것 같으면 372년에 초수림왕 임명이 되죠.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중순도를 시켜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72년은 고구려의 퇴학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림 왕은 유학의 진흥을 위해 가지고 퇴학을 세우는 바로 그 해에 다른 한편으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지고 공인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374년에 아도가 동진에서 고구려로 왔다. 그리고 375년에 초문사를 세워 순도를 머무르게 하고 이불란사를 세워 아도를 머무르게 했다. 이것이 고구려 불교의 시초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왕실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순조롭게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유신앙가에, 고전에 고유신앙이 있었을 텐데 고유신앙가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철수는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백제 불교 수령은 이제 난타 백제조에 나오는데 384년 신용왕 1년입니다. 동진에서 온 호성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공중에 머무르게 하고 마라난타를 맞아가지고 공중에 머무르게 하고 예로서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법 한산주에 절을 세우고 신명의 도승을 두었다. 이 도승 그런 거는 도첩성을 말하는데 도첩 그런 거는 국가에서 공연하는 승려 인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연하는 그런 승려 10여 명을 두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백제 불교의 시소였다. 이렇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이후에도 왕실에 의해서 순조롭게 수용되어 가져갔습니다. 고유신앙과의 갈등도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서술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신라의 불교가 수행되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아도비라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9대 물지왕 때 무코자가 고구려에 와서 일선군 모래의 집에서 굴을 파고 뭐 그런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래 그거는 일선군 그는 지금이 성산군이죠. 성산군에 갈 것 같으면 지금도 모래가 살았던 집에 우물, 모래 정도는 우물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무코자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어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궁궐에서는 어복은 무엇인지 알겠지만 향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하는 물건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종류에 사가지고 전국 방방곡을 떠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뭐 하는 물건이냐 이래 물었는데 무코자가 보니 그게 향이거든요. 대궐로 달려가서 이것은 향인데 이것을 불사를 것 같으면 굉장히 강렬한 향기가 났는데 이 세상 높은 것 중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불법승삼보이니 불법승삼보 앞에 이 향을 불사를 것 같으면 영음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제 그 무코자가 이제 뭐 범주의 병도 치료해주고 이래서 궁실에 이제 접근하긴 하지만은 불교 정파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때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돼 있거든요. 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또 21대 비처왕 때 무코자와 그 모순이 비슷한 고구려 승려 아도가 아까 고구려의 불교를 전한 사람도 아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아도거든요. 한자음은 좀 다릅니다. 한자 표기는 다릅니다만 다 같이 아도인데 이 아도하고 저 아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무코자와 비슷하게 하는데 무코자하고 아도의 관계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흡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도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아도를 일명 아도라고 하는데 머리 붙여서 아도라고 하는데 아도 할 것 같으면은 윗머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려들의 두발, 모발이 없는 그런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도라는 것이 어떤 승리의 고유명사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본다면은 앞에 아도, 뒤에 아도가 나 같은 아도라 하더라도 그 아도가 꼭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렁설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도가, 고구려의 승려 아도가 시좌 3년과 함께 일선군 모래의 집에 몇 년간 머뭅니다. 전부 모래의 집에 머문다는 공간이 보였어요, 나게. 그러다가 변도 없이 죽어버리는데 그 시자들이 경전과 그 다음에 계율을 낭독하기 시작해가지고 낭독하기 시작하자 가닥은 신봉자가 생겨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같은 종목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같으면은 아도 본비 하면서 아마 아도라는 사람의 본비가 있었던 겁니다. 아도 본비의 내용에 보면은 13대 미초왕 2년입니다. 263년이거든요. 이 연대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같으면은 아무래도 불교는 중국에서 왔고 중국에서 오자면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가 전리되기 쉽고 그 다음 백제고 그 다음에 신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전리된 시기가 372년 아니었습니까? 백제는 언제였습니까? 384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라의 263년에 불교가 전리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연대 이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고구려 승려 아도가 신라에 와서 대궐에 나가 이제 불법을 정한다 이렇게 되네요. 이 아도 본비의 내용이 것 같으면은
아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면은 중국에서 사실은 온 아구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구를 말하는 사람이 고구려 여자 고도령과 정을 통해가지고 그 사이에 결과물로서 태어난 아이가 아도였습니다. 아도였는데 어머니 고도령은 아도가 5살 됐을 때 출가를 시키고 이 아도는 16살 됐을 때 중국으로 아버지 아굴만을 찾아가거든요. 아굴만은 그 당시 중국에서 유명한 승리였던 현창이라는 분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불법을 딱 하는데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났는데 19세에 다시 귀국을 해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고도령이 신라는 지금은 아직 불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나라지만은 그러나 신라는 앞으로 성령이 일어나서 불교가 굉장히 성대해질 나라다. 그 나라에는 칠처가람이 있다. 칠처가람하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불시대 때 7개의 가람입니다. 칠처가람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신라에 크게 불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신라로 와서 신라 불교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 말을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이 아도가 신라로 갑니다. 신라로 가서 대궐에 나가서 이제 불법을 청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왕은 아도의 말이 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신라의 왕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반대파. 육부 연명체의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반대파와의 갈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믿을 수 없다는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아가서는 아도를 죽이려고 하는 생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래의 집으로 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미초왕의 공주였다는 성국공주가 병이 나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을 때 아도가 가서 병을 고쳐주거든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도는 미초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미초왕이 아도에게 네 소원 없느냐? 저는 아무 소원도 없고 오로지 신라에 불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절을 짓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그 흥룡사가 흥룡사인지 아닌지는 좀 이견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흥룡사에다가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미초왕이 별세를 하자 또 반대파들이 무지건드리고 일어납니다. 아마 생명의 유해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의 집으로 돌아와서 칩거를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신라에 조금 일어나던 불교의 삽도 꺼져버렸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다시피 묵호자도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불교 전파가 시도되지 않습니까 신라에. 그렇지만 고유신앙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음을 이런 자료들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백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반대파 혹은 고유신앙과의 갈등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신라에는 유난히 이렇게 고유신앙과 혹은 반대파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를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는 고대 국가의 승리가 일찍 이루어집니다. 고대 국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태조왕 때 서서히 고대 국가의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해가지고 불교를 도입했던 소심왕 이전 단계에서 고대 국가가 거의 완성됩니다. 또 백제도 고유왕 때 이미 고대 국가의 흔적을 고대 국가를 확립해 나가다가 불교를 수행했던 친유왕 이전 단계 건초고화이라든지 이 정도에서 고대 국가가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왕이 하고 싶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태클을 거는 주변 신하들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불교 도입한다 이러면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신라는 아직까지 육부 부족 변명체의 성격이 참 강했거든요. 왕이라는 존재도 육부 전체의 우두머리라기보다도 육부의 한 부의 우두머리로서 왕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맹수리비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신라의 고대 국가를
해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지정만 같은 경우도 사장부의 우두머리로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고민하는 법통망 같은 경우 하더라도 우리 울진에 있는 동평비 있지 않습니까? 그 동평비를 볼 것 같으면 양보를, 육부 가운데 양보라는 도가 있는데 양보의 우두머리로 수감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신라의 왕들은 불교를 수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수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고유신앙을 믿는 육부의 추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클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하게 불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으로도 그렇죠. 지리적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오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또 백제 같은 경우도 바다를 꺼내었던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신라는 중국과 고립대에다가 소백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것들. 이러다 보니까 변나보다도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보수적 성격이 농후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신앙이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단의 순교와 불교의 원인인데요. 이게 이제 원종, 헌법, 염촉, 열신조에 이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불교를 수용해서 고대 국가에 걸맞는 신앙 체계를 확립하고 있었거든요. 나라가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신라 이 시간대 이제 법봉왕 같은 경우도 고대 국가를 지향해가지고 군사제도를 정리하고 율령도 반포하고 이런 정치 작업을 마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었습니다. 왜 수용하고 싶었냐 할 것 같으면 이 불교라는 종교의 속성 자체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륜성왕이라든지 왕적불 사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륜성왕은 원래 인도의 전설적인 그런 성스러운 왕인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정치가로서 왕인 동시에 종교가로서 깨달은 학자입니다. 부처입니다. 그 다음 뭐 왕적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런 사상의 밑받침을 받으면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었죠. 그런데 왕권을 견제해야 하는 육부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고유신앙을 고수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약한 왕이 고유신앙을 대신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단의 순교거든요. 이 순교는 527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차 단의 순교 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다 하는 것 같고요. 순교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사방에서 코피가 내렸다. 목에서 한길의 흰 젖이 솟고 졸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2차 단 순교입니다.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 밑에 받침돌이 있고요. 받침돌 위에 이제 몸돌이 있는데 몸돌 밑에 보면 파도처럼 울렁울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입니까? 예, 이 파도는 뭐냐 것 같으면 아까 순교 당시에 탕의 진동이 있다면서요. 탕의 진동을 이렇게 물결문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물결문이 그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 뭐 둥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차 단이 떨어진 머리입니다. 머리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2차 단의 그 목에서 뭐 한 굉장히 높은 높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길가량 솟아올랐다는 그 젖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2차 단의 흰피갑니까? 중도의 흰피 이건데 위에 이제 육면체 위에 이제 그 돌기가 있는 걸 봤을 때 그 돌기 윗부분에는 이 돌기가 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붕돌이 있을 겁니다. 지붕돌이 있는데 지붕돌은 분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면에는 2차단에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 6면에는 2차단의 순교와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2차단의 순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2차단의 순교에 대해 가지고는 삼국 사기에도 서술되어 있고 삼국 유사에도 서술되어 있으며 낙훈의 해동 고성결에도 서술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2차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1차적인 자료는 바로 이 순교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비에 있는 내용이 탁본을 해볼 것 같으면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탁본으로 안 나오는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최신으로 이제 어떤 그 사진 촬영 기술, 전자파 기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시 접근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미완성된 부분을 이해하는데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뭐 박근혜 대검 고성지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보조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해볼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성물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교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자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신라 복식사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건 이 성조비를 세운 연대가 정확하거든요. 세운 연대가 정확한 조각작품이기 때문에 신라 조각사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2차전에 목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2차전에 목은 흑홍으로 날아가서 금강산에 떨어졌거든요. 금강산. 우리 흔히 경주에 이제 금강산을 요즘 소금강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걸 소자를 붙여가지고 소금강산 얘기하는데 경주의 금강산을 소금강산이라 얘기하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인식이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면은 경주에 있는 금강산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천동 일대, 그러니까 백륜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전 팔례왕릉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경주 이시의 시조인 이할평이 내려갔다는 표안봉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그 일대가 맞으면 금강산인데, 이 금강산을 삼국시대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다 같이 금강산으로 표현했지 소금강산으로 표현한 사례가 없습니다. 신라 때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은 동국 유지선언에도 그냥 금강산 돼 있지 소금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이 금강산을 소금강산으로 표현한 최초의 사례는 일제강점기 때 관련된 조선 고족도보거든요. 1915년입니다. 그때 소금강산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그때부터 뭐 하다 보니까 마치 소금강산이 진짜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옛날부터 이런 금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금강산이 많지 않습니까? 소금강산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는 금강산을 이식하거든요. 북한의 금강산이 워낙 대단하니까 남쪽에 있는 이미 있는 그런 산들을 금강산을 이식하면서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금강산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북한의 금강산을 부르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건 고려에 들어오고 난 뒤였습니다. 고려 선종 때 북한의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이라고 본격적으로 불렀던 시대는 고려 말기입니다. 원나라 간섭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금강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금강산을 가리키는 명칭이 삼국사기에는 서리상체사가 상합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두루, 또 다른 문헌의 두루, 개골사이라든지 풍막사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쓰였을 뿐이고 금강산은 아주 후대에 등장한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금강산이라고 부르기 아주 전에 벌써 경주의 금강산을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 금강산을 소금강산이라고 부르면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금강산이 목이 떨어졌으므로 금강산에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면 무덤도 거기에 있었겠죠. 또 거기 자추사라는 절을 창건합니다. 2차도의 순교를 추모하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또 금강산에 별도의 2차도를 모시는 사당도 세우거든요. 그리고 2차도는 순교비 아까 얘기했던 옛날에 백륜사 석당이 했던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818년에 세우는데 이런 절들이 이루어집니다. 백륜사 석당기 2차도 순교비를 김성글 씨라고 읽어갖고 최근에도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는데 아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금강산이 신라 때 사정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결정하는 합의회의가 열렸던 4가지 신령스러운 땅이 있는데 그 신령스러운 땅은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쪽에 있었던 산이 뭐냐 같으면은 금강산이었거든요. 또 오학이 하나 있습니다. 오학하는 거는 산악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은 통일시대 시대 때 오학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전 오학은 다른 오학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는 오학이라고 하면은 동학이 토함사이고, 서학이 계룡사이고, 남학이 지리산이고, 북학이 뭡니까? 해력산이고, 중학이 대곡 별공산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신라 이전 단계에서는 동학이 토함산이고, 서학이 선도산이고, 남학이 경준 남산이고, 북학이 어디냐를 같으면 바로 이 금강산이거든요. 그리고 중학은 경준 남산으로 비전됩니다. 이런 산이었던 이 금강산이 이제 이 2차론의 유적지가 됨으로 해가지고 불교의 성지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왕도 2차에 걸쳐서 금강산을 탐방했던 적이 있고, 그건 또 그러다 치더라도 고려 때 대각국사 이초이라든지 해동 고선전을 지은 각국이라든지 삼국유사를 지은 일련이 단정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단정한 것은 성지순례를 가집니다. 여기 2차론의 유적지가 있으니까 성지순례 삼아서 왔다 갔다 보여집니다. 2차원 숭조는 신라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2차원 숭조비의 한 대목을 보면요, 사람들이 애통해했고 동식물이 불안해했다. 길에는 곡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추모 기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다야 되거든요. 그 2차원의 숭조를 계기해가지고 7처가람의 하나인 천경님의 신라 최초의 사칭인 흥륜사가 완성됩니다. 이로부터 신라의 불교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무조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신라 불교의 성했던 모습을 삼국유사에서는 8자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탑탑안행 사사승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탑과 탑이 기러기 줄처럼 늘어서 있고, 그리고 절과 절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다. 이게 신라 불교의 성대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성대한 신라 불교의 원초적인 출발점이 2차원의 숭조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까 7척의 가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불시대의 가람터 7곳을 말합니다. 원래 정불시대의 가람터 7곳은 모두 다 고유 종교의 성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유 종교의 성지에다가 사찰을 세워줍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시대 때 배불 종교가 인연적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옛날 절대의 서원을 세운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숙소사지에다가 소수서원을 세우고, 그 다음 정예사지에다가 안강옥산서원을 세우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옛날에 고유종교의 성지였던 7곳에다가 가람을 지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이번 세상에서는 비록 처음 절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시대, 전국시대 이미 가람터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7곳의 가람이 어디냐를 것 같으면은 금교 동쪽에는 청경님, 지금의 흥륜사다. 지금의 그때 지금은 1인 3인6사를 서술할 때입니다. 이게 흥륜사가 쓰였었죠. 그 다음 삼천기, 용궁의 남쪽, 영흥사, 황룡사, 부남사, 영묘사, 천왕사, 담음사. 그 자리가 정부시의 배임이 가람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흥륜사와 영묘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경주에 들어가다 볼 것 같으면 입구에 흥륜사라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흥륜사라는 적이 흥륜사를 알았는데, 나중에 이 흥륜사태에서 영묘사라는 기하 조각이 여러 개 출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흥륜사는 영묘사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좀 더 밖에 대시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흥륜사는 어디인데, 흥륜사는 지금의 경주 공고 자리에 여기가 흥륜사였을 것이다. 여기 볼 것 같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7처 가람술은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자신이 사는 신라가 바로 불국토라는 자부심을 신라 사람에게 심어주게 한 거죠. 긍지를 가지지 않게 되고요. 신라 사람은 하여금 이 불교라는 장교가 지금 새로 받아들이는 외래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믿어왔던, 그러니까 원래 자기 종교다, 우리 종교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늘 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섭불 연자설
조사해 볼 것 같으면은 황룡사의 불전 뒤에 가스불이 연자석함이 창선하는 돌을 말하거든요. 창선하는 돌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가스불이 창선하는 돌이 남아있다 같으면 가스불은 전세의 부처거든요. 그죠? 전세의 부처가 여기에 소도했다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입니다. 봐라. 가스불이 연자했던 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실제 말한 거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또 중국에서 이제 좌장이 문수보살을 만나는데 문수보살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에 황룡사 뒤에는 가스불이 수도하던 연자성이 남아있다. 그러니 그것은 전불시대의 가람턴이라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신라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불국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으면서 불교에 대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불교 수용의 역사적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속된 그 고유신앙을 불교신앙으로 대체하게 되겠죠.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건 신앙사, 사상사적으로 이때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국 선진문화 수용의 새로운 물품이다. 불교가 수용될 것 같으면은 고립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교의 부수적으로 깔리는 문화가 함께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신라 문화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또 불교 수용은 삼국을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국하면 뭐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정을 다들 하시겠지만은 그런 삼국 사원에 동질성도 없지 않았지만은 이질성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때 백제 사람하고 고구려 사람 만나가지고 혹은 신라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합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이든 삼국의 백제든 고구려든 뭐 신라든 다 알타이어계거든요. 알타이어계이기 때문에 어느 계통은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도 많죠. 그렇지만은 오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로는 삼국시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날 것 같으면 그 대화 여러 기가 경상도 사투리를 마구 쓰는 경상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투리를 마구 사용하는 제주도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자기 사투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화가 잘 통하겠습니까? 또 그런 단계에 불과했거든요. 동족 이식하는 것도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민족이 동족이다 하는 그런 의식은 언제부터 등장할 것 같으면 삼국유사, 제왕공주부터 등장합니다. 삼국유사에 당군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군신화를 같으면 삼국유사에다가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당군신화가 처음 수록된 문헌이 삼국유사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같으면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는 같은 시대에 편찬된 겁니다. 특히 제왕운기는 1287년에 간행되거든요. 1287년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삼국유사는 이런 손에 있을 겁니다. 이런 손에 있었고 삼국유사가 간행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봐도 적어도 이른이 세상을 끝나고 난 뒤에 수십 년 뒤이거나 아니면 조선 초기에 처음 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이른이 살았을 때인 1287년에 이미 간행됐습니다. 간행됐고 복민왕 때인 1630년에 다시 재간되거든요. 파급 효과도 이른의 삼국유사보다도 제왕운기가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른은 뭐 언제 간행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이미 제왕운기는 그래서 부분 간행된 것이 확실하니까 책이 간행될 것 같으면 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당군신화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군신화는 뭐 삼국유사에 있는 당군신화는 다 잘 아는 얘기고 제왕운기에 있는 당군신화는 좀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를 것 같으면 삼국유사에는 웅녀하고 그다음 환웅이 낳은 아들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 돼 있는데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안 돼 있고 환웅이 자기의 손녀에게 약을 먹여서 임신을 여자로 만들게 하고
양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소녀를 박달나무 신과 결혼식에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군 그렇게 단자도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 단자를 쓰지만은 제왕홍기는 전부 다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제일 첫머리에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로서 고조선을 다 제시했습니다. 제시는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조선과 그 이 땅에 세워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첫머리에 고조선, 이거 당군을 처음 제시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제왕홍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머리에 고조선을 딱 제시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고조선 뒤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 삼국을 포함해가지고 매기니 뭐니 모든 나라들이 다 당군의 후예가 세운 나라다, 다 규정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국 유사와 제왕홍기 가운데서 만약에 단군 신화를 통해서 단군 시대의 사회상을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신화의 내용이 훨씬 풍부한 삼국유사가 유리하겠지만은, 그러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단일기래다 라는 사실을 좀 감명 있게 받아들이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제왕홍기가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삼국유사와 제왕홍기가 단군을 제시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단군의 부서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동일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형성되고요. 그런 의식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몽고의 충격이 있습니다. 몽고가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를 다 정복하고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항복을 해버릴 것 같으면 뭐 그만이지만은, 고려가 몽고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했을 때는 모두가 대동단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대동단결해야 될 역사적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런 역사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 이전까지 고조선의 건국신화였던 당군신화가 드디어 우리나라 전체의 건국신화로 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민족의식이 한 것도 구체적으로 모습을 좀씩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삼국은 그 우리라는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삼국은 모두 다 우리다 라는 생각보다도 남은 아니다, 일본하고 중국과 같은 완판 남은 아니다 라는 정도의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국 모두가 이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 같이 불교를 신앙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삼국 서간의 유대감을 조성하는데 불교가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하고 난 뒤에 통일된 나라를 이렇게 함께 어우르는데도 불교의 역할은 상당히 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탑상편 이야기입니다. 탑상편 할 때 탑을 말하고요. 상은 불상을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탑상편에 탑과 불상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탑과 불상은 불교 유적 또는 불교 관련 조형물의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따라서 탑상편에는 탑, 불상은 물론이고 사찰의 창건, 중건 문제, 또 범종 문제, 에밀레종이라든지 아니면 황룡사 대조이라든지 이런 범종 문제, 또 사리를 담는 그 용기, 불교회화 이런 그 불교 조형물의 조성 경이라든지 또 불교 조형물의 영업, 여기 불가사의한 효력을 발휘하는 영업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보다도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방점을 찍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형물들이 이렇게 영업하니 불교 또한 얼마나 영업하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의 아름다움보다도 조형물의 영업, 신비함 여기에 강조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굴암대불하고 갑파이 부처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석굴암대불 제가 금년에 그 우승 계획을 해가지고 석굴암 내부에 출입할 수 없는 내부에 한 2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석굴암 내부에서 바라보는 석굴암 조각들의 아름다움은 정말 황홀하게 짝이 없습니다. 와, 저겁니다, 진짜. 근데 밖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런 아름다움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석굴암
가서 석굴암에 있는 여러 불상이라든지 조각품들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와 아름답구나 여기에 보이더라고요. 신앙심보다도 정말 아름답다. 이러고 반면에 석굴암 대굴하고 갑바위 부처 가운데서 갑바위 부처는 뭐 그렇게 잘생긴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바위 부처는 아름답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앞에 서면은 물로 고개를 죽으시고 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스님은 석굴암 대굴도 물론 좋아했겠지만은 갑바위 부처 같은 영능이 있는 그런 부처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 탑상편을 썼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탑상편은 모두 이제 31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탑상편 31항목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경흥림사 금당 십성흥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앞에 있는 hun법편의 소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뒤에 있는 탑상편의 소소식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탑상편의 소소식인 것이 대세인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나눠놓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왠지 이 동경흥법사 금당십성은 탑상편이 아니고 앞에는 hun법편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hun법편은 6편이 아니고 7편이 되고 또 탑상편은 31항목이 아니라 30항목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보면은 그 붉은 동그라미 속에 동경흥륜사 금당십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경흥륜사 금당십성 하는 그 오른쪽에 붉은 동그라미 보면 탑상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탑상편은 그 왼쪽부터 그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상공률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래 되면은 동경흥륜사 금당십성은 헌법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탑상이라고 분명히 왼쪽에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자꾸 헌법편이 탑상편이 연락을 하냐 할 것 같으면은 동경흥륜사 금당십성 하는 거는 동경에는 흥륜사의 흑으로 빚은 10명의 신라 고성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고성들 이거는 일종의 불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탑상이다. 내용이 탑상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탑상편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용해가지고 동경흥륜사 금당십성을 헌법편에 넣기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 아도가 나오거든요. 아도. 그죠? 아까 아도 화상이 불교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영촉 2차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승려들 볼 것 같으면 전부 신라 불교의 대중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그런 승려들이기 때문에 넓은 범죄에서 볼 때 헌법편에 넣어가지고 안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그 가섭불 연자서, 그 다음 6번에 황룡사 장육, 그 다음 황룡사 구천타, 황룡사 종, 이런 것들은 전부 황룡사와 하게 되는데 황룡사가 4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황룡사 건을 포함해가지고 재파란 색깔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경흥륜사, 그 다음에 영묘사 장육, 그 다음에 굴불산, 그 다음에 생리사 성미륵, 흥륜사, 삼소가는 중생사, 백률사, 민장사, 미륵선남 미시랑 진자사, 분황사, 청소대비 맹하드간, 남월산, 철룡사, 무장사, 미타전, 유덕사 이런 것들은 경주의 일지인데 경주의 일지가 18곳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 볼 것 같으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대산 오만지신, 대산 월정사, 영주 오대산, 오대산 문수사 석탑피, 오대산 관련된 사례들이 한 4번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에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것들도 그 현장이 다 비정됩니다. 지역적으로 다 알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탑상편 서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가를 가야해 보면요. 삼국사기에는 완전 배제된 삼국의 분류유적에 대한 집중적 서술이거든요. 아마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런이 가장 심각하게 불만을 가졌던 것이 될 것 같으면 이런 탑상편에 담겨있는 내용이 삼국사기에는 하나도 없다.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 탑상편이 만든 역사를 같으면 삼국시대 불교사는 매우 공부했을 것입니다. 유적의 조성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유적이 지금 일본 남아있다 하더라도 학술적 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룡사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삼국유사에 황룡사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황룡사 틈만 딱 남아있다. 이러면 황룡사 얘기에 한 절반은 날아가는 셈이 되거든요. 이것을 강제준 분이 바로 이래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많은 부분이 이제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서술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또 삼국시대의 다양한 신앙들, 미륵신앙,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용수신앙, 사리신앙 이런 신앙들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다. 또 탑상편 겠지만은 탑상에 대한 얘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중사, 사회사, 언어사, 문학사, 민속사 이런 다양한 나무와 관련된 내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탑상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신설라든지 남백을 이승, 모길부득, 달달박박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특히 나는 남백을 이승, 모길부득, 달달박박 현장에 창원이 있는데 창원이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종교적 숭배미를 다루고 있는 그 소설 가운데서는 저는 이 이상의 작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적들은 몽고의 난으로 유적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아마 이련이 이거 자칫할 것 같으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탕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록의 진정성들이 살아남아 있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룡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탑상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황룡사 얘기거든요. 탑상편을 일일이 다 훑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는 도저히 안 되니까 황룡사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황룡사 관련 조목이 탑상편 31개 조목 가운데서 4개를 차지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섭불 연자석조, 황룡사 장육조, 황룡사 구청탑조, 그리고 황룡사종, 부원항사 약사, 봉덕사종 이래가 다른 것들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황룡사와 관련된 그런 항목이 4개 항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4개 항목 가운데 제일 먼저 가섭불 연자석 얘기입니다. 가섭불 연자석은 칠처 가람의 하나였던 황룡사의 불전 뒤에 가섭불 연자석이 있다. 이렇게 이련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련이 가섭불 연자석을 언제 처음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1238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황룡사가 전소되기 전에 직접 답사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238년에 갈 것 같으면 이련이 몇 년생입니까? 1206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1238년이 이련의 나이 33세 때인데 33세보다 그 이전의 어느 시점,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3세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직접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 같으면 돌의 연자석의 높이가 얼마다, 또 연자석의 굴레가 얼마다, 연자석의 모양이 어떨까, 또 당시 연자석의 상태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진흥왕이 황룡사를 완성하고 난 뒤에 2번이나 큰 불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바람에 연자석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전에 있는 스님이 그 균열된 부분을 철사로, 쇠철사로 연결해놨고 이런 얘기가 다 적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사를 하게 되는 것은 황룡사 전소 40여년 후인 1281년입니다. 그때 이래의 나이가 76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3년 만에 다시 황룡사 때에 가는 겁니다. 방하고 이제 황룡사의 연자석 상태를 또 기록합니다. 불전과 탑은 정상되고 없더라. 또 나아가서는 연자석도 땅에 파묻혀가지고 지면하고
연자사가 윗면이 평면 상태더라. 뭐 이런 기록들을 남기거든요. 아마 감회가 좀 남다를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실로 장엄무비한 황룡사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3년 뒤에 찾아간 황룡사는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서슬하게 짝이 흐르는 황량한 황룡사. 이거를 보면서 이전의 감회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섭불 연자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처 가랑수를 증명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마 가섭불 연자석을 탑상편의 제일 첫머리, 아까 황룡사 등당 시통을 제압하면 제일 첫머리거든요. 제일 첫머리에 딱 내시는 것도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 장록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553년 진흥왕 14년입니다마는 용궁의 남쪽에 쇠대거를 지어졌는데, 왜 쇠대거를 짓느냐? 그 당시까지 이제 신라의 궁궐이 있던 곳이 월성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반월성 얘기하는데, 반월성은 우대적 표현이고, 신라 시대 때는 그 반월성이라고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월성이 됐습니다. 그 월성은 이제 고대 국가가 완전히 성립된 진흥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한 국가의 궁궐로서는. 또 게다가 신라가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그 월성 그 자체도 경주에서도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궁궐을 삼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경주 분지 한중간에 있는 위치, 거기서 바라볼 것 같으면 경주 주변에 있는 남산이라든지, 경주의 굉장히 중요한 성산이었던 낭산이라든지 명환산이라든지, 또 저 멀리 서산 성도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들이 다 둘러보이는 그런 경주 평야의 한중간에다가 내거를 세워가지고 5대 국가로서의 권위를 좀 높여봐야 되겠다, 5대 국가로서의 위험을 좀 자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세대군을 절을 하는데 황룡이 주변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궁궐 대신에 절을 짓고 처음에는 황룡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임금 황자 붙여가지고 황룡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요, 아까 용궁이 남쪽에 있겠는데 칠처 가랑 설명을 보면은 용궁이 남쪽에 황룡사가 있고 용궁이 북쪽에 분황사가 있다겠거든요. 그럼 용궁은 어디 있습니까? 분황사와 황룡사 사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분황사와 황룡사 사이에 보면은 이런 조그만한 신라 때 우물이 남아있는데 거의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 우물을 용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일대는 전부 늪지였거든요. 늪지였고 미용이 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미추왕 때도 궁궐의 동쪽에 용이 나타났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용하는 것이 정말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분명히 나타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전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궁이라는 곳이 이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69년에 이제 담을 쌓고 17년 만에 1차 완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574년에 장립존상을 만들고요. 584년에 금당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장립존상을 만들기 전에도 금당이 있었겠지만은 거대한 장립존상을 조성하고 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금당이 새로 필요해가지고 금당을 새로 지었겠죠. 바로 이 금당 벽화가 이제 서울거리에 소나무 그림입니다. 그죠? 참새가 날아가지고 다 떨어졌다 하는 유명한 설화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645년 이제 선덕여왕 때인데 구청탑을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이제 황룡사를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553년인데 574년에 장립존상 조성하고 584년에 금당이 완성되고 645년에 구청탑이 완성되는데 그 기간에 걸린 기간이 얼마입니까? 553년에서 645년이니까 거의 90몇 년 그런 시점을 동안 이제 황룡사를 지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선덕여왕, 김부식이 이제 선덕여왕의 삼국사기 선덕여왕 범기 맨 뒤에 논평을 했는데 그 논평에 보면은 참
참 보수적 여성관이 사로잡혔던 김부식이 선덕여왕을 형편없이 이렇게 폄하하는 논평을 했거든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이니. 그런데 늙은 여자가 안방을 지나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신라에서는 여성으로 왕을 세웠는데 이것은 정말 난세나 있는 가당치는 않은 일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달이다. 암탉이 새벽에 올 것 같으면 집안이 망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논평이. 그래서 형편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그렇진 않아요.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선덕여왕 직위상사하는 조가 있는데 보면 선덕여왕은 중국 황제가 모란꽃을 보내왔을 때 그 모란꽃을 보고 이 모란꽃은 향이 같다 하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예건곡에 백제 병사가 잠복했을 때 선덕여왕이 그걸 미리 알아맞혔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죽을 날까지 알아맞힌 사람 아닙니까? 또 게다가 자기의 무덤이 조성된 낭사날에 어느 날 사천당사가 들어선다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여자거든요. 이건 설랍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 지혜로웠다 하는 이런 설화가 대량으로 나오는 걸 볼 것 같으면 선덕여왕이 이 설화 그대로 뭐를 다 맞춘 건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건 우리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선덕여왕이 엉터리였다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있겠죠. 또 게다가 선덕여왕 시대 문화가 굉장히 난만한 시대였습니다. 청동대 선덕여왕 때 지어진 거 아닙니까? 부남사 선덕여왕이 지은 거거든요. 영묘사 선덕여왕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주에 동남산에 올 것 같으면 감실부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또 나가서는 사마정행위부처,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삼채석불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백이상전석불, 이런 유적들도 선덕여왕 때 조성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강 선덕여왕 언저리에서 만들어진 걸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황룡사에다 부층탑을 세웁니다. 부층탑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높이가 80m입니다. 이런 엄청난 거대한 탑을 세워가지고 국력이 총 지켜지거든요. 선덕여왕은 100%도 컸던 여자였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탑을 해가지고 이 삼국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나라와 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당나라에 손을 내면 당나라와 이제 설탕을 벌여졌던 이제 여왕이거든요. 물론 선덕여왕은 이런 행위를 두고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벽제를 멸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는 고구려 벽제 신라가 동족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기게 될 적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덕여왕이 그런 모습을 선택한 것도 너무 많은 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대단한 배포를 가진 여인이었던 선덕여왕이 황룡사 부처탑을 완성한 겁니다.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 선덕여왕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증명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45세 이상 한 50세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신라 때 50세부터는 지금 뭐 한 70세 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덕여왕은 나름대로 역량을 베풀면서 팽을 펼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김부식이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금당크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황룡사 장육존상인데요. 장육존상이라는 말 자체는 다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일장은 10척입니다. 10척이고 장육할 때 6은 6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높이가 16척이 되는 그런 거대한 불상을 장육존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장육존상 높이가 얼마냐? 이걸 또 함부로 가늠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자가 다르거든요. 요즘은 우리 30.3cm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자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조성된 장육존상에 따라서 높이와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연기설화가 여기 붙었는데요. 가운데 하나만 봅시다. 환경사가 완성된 지 얼마 뒤에 울산에 닿은 배에 공문이 실립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도의 아유왕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쇼카 왕 있지 않습니까? 아쇼카 왕을 한자로 표현할 때 아유공이라고 적거든요. 아유왕. 또 혹은 훈찰 같은 우왕, 근심이 없는 왕에 대한 우왕 이러는데, 원래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이었는데, 저기를 할 때 벌써 형제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면서 저기를 했고, 저기하고 난 뒤에는 영토역 때문에 인도 전역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인도 다 통일했죠, 거의 대부분.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전국토가 참 비참한 상황에 실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소가 후회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불법에 의해서 난 것에 대해 불교왕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근본 발달했던 이 석가모니의 사리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그 사리들을 인도 전역에 48,000개 탑을 세워가지고 동안을 하거든요. 이런 불교왕이었습니다. 이 인도의 아유왕이 어마어마한 황철과 또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석가 삼존상을 조절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황철과 황금 이거를 삼존상의 모형, 삼존상 이렇게 했는데 석가모니 삼존상입니다. 삼존상의 모형과 함께 인연 있는 땅으로 실어 보내서 장육존상을 이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철과 황금 등 이런 재료를 쓰는 배가 수백 년 동안 떠들다가 전 세계의 무수한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주저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나라를 찾지만 찾지 못하다가 어디에 이제 울산 동쪽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울산에다 동축사하는 절을 세웁니다. 동축사하는 절 이름 자체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서축은 어딥니까? 서축은 인도 아닙니까? 그지? 서축 인도라면 인도는 불교의 발달인데 동축은 뭡니까? 서축에 사는 서축과 대등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는 그런 의미의 전례이 동축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불국토 사상에 근본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까? 그래서 이 황철과 금을 서울로 운송해가지고 574년 한 번만에 장전을 완성하거든요. 이런 얘기 그 뒤에 설화 얘기도 있습니다만 승인하겠습니다. 이런 설화들 불국토 이식과 그리고 신라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자부심이 담기는 설화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어디까지나 설화일 뿐이죠.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관련이 없을 듯합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왕이라는 아쇼카 왕이 살았던 시대가 BC 273부터 BC 232까지 그리고 진흥왕은 태어난 연도는 모르겠지만 576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왕과 진흥왕 사이에 한 800년 정도의 시간이 관계가 있는데 800년 전에 아유왕이 배를 떼가지고 그 배가 800년 동안 원시를 돌아다니다가 800년 뒤에 신랑이 왔다 보면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설화일 뿐 역사하고는 무관하지만은 그러나 이 설화에 담겨있는 정신은 참 중요하다. 불국토 정신 이런 거, 신라 문화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그 요소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육존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장육존상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장육존상이 있었습니다. 장육존상 좌우에 협시보살이 써 있었겠죠. 장육존상은 석가모니 보리였겠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협시보살은 일반적으로 봅니다. 석가모니 보리 중앙에 앉을 때 좌문수 오보현입니다. 왼쪽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반드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앉아 계시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석가모니의 협시불로서 좌문수 오보현 이렇게 이런 배치가 하나의 이제 관습으로
정착된 시대는 고려 시대거든요. 따져보면은. 그러나 이 삼전 그 상이 만들어진 거는 진흥왕 때 아닙니까? 그리고 고려 시대의 자문수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는 뭐였는지 알기가 참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그 양쪽 삼전물상 그 양쪽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상이 있었던 자리가 몇 개 있거든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있는데 이것은 아마 10대 보살이 10대 제자가 석가모니 10대 제자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되고 그 앞부분에 또 보면 또 입상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건 아마 신등상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룡사 침인데요. 흔히 동양 최대의 침이라고 하는데 동양 최대의 침은 아니고요. 동양 최대 수준의 침입니다. 이보다 더 큰 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침이를 볼 것 같으면은 황룡사 금당이 그 건물 크기가 얼마나 장중했고 얼마나 육중했을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황룡사 구청탑 얘기를 해볼게요. 황룡사 구청탑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탑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36년입니다. 자장율사가 중국 태화제라는 저수지에서 연못에서 어떤 신인이 만나는데 그 신인이 말하기를 이 문수관이 아니라 신인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신인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자장이 말합니다. 말갈 내국 고구려 백제 같은 외적의 침입이 걱정입니다. 문수가 말합니다.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이라서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어서 선덕이왕 시대를 얘기거든요. 선덕이왕은 덕은 있지만은 여자가 왕이 되다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좀 드물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랬었지만은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중국 역사에서도 여자가 왕이 되는 사례는 뭐 척천무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남순 위주의 정치 환경이 붙들어진 남자들이 해가지고 선덕이랑 저기 초에 많이 애를 먹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외적들이 심리학하니 황룡사에 고청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행복해오고 고환이 조공을 바치며 하여간 나라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 황룡사 고청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고청탑이 있던 자리 한복판에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을 흔히 황룡사 신초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황룡사 신초석은 이 돌 밑에 있는 돌이 신초석이거든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돌은 뭐냐? 황룡사가 1238년에 몽고병이 방화가 되지 않습니까? 방화가 되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황룡사가 폐허가 돼갑니다. 근데 언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초석 안에 볼 것 같으면 사리공이 있고 사리공리에 사리장치가 있고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도난당을 우려됐고 보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큰 돌로 덮어놨습니다. 이 밑을 못 보도록. 그리고 그 뒤에 이 일대는 민가가 들었었거든요. 민가가 들었어가지고 황룡사 신초석이 있던 자리 신초석을 눌러놓은 돌, 이 일대가 민가의 담장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황룡사였던 민가가 철거하자 이런 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돌이 뭐 담장 밑에 묻혀있고 이러니까 이런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도굴꾼들이 이 돌 밑에 틀림없이 사리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사리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리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돌을 무슨 거대한 자일이 뭐라 합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는 사리장치를 훔쳐 가버렸거든요. 그때까지도 이 돌 덕분에 사리장치가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부를 지금 다시 찾아가지고 경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건 신초석이 아니고 신초석을 덮어놓은 보호장치였습니다. 이 보호장치 때문에 그래도 그 속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이 오늘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643년에 자장이 이제 귀국해서 고청탑 축조를 건의를 하게 되거든요. 건의를 할 때 신라로서는 그 당시에 고청탑을 쌓을 만한 건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백제의 장인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또 마침
아비지라는 장인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도와줍니다. 그 당시에 선덕여왕 때 백제는 의장이거든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이기려는 그런 상황인데 백제의 장인을 요청하는 것도 좀 이해해야 되고 또 요청한 데 가지고 백제도 신라가 황룡사 고정탑을 와지으려고 하는지 이런 감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장인을 파견해 주는 것도 참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문화교는 문화교가 아니냐. 우리가 남북 분단 시대에도 예술 교류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백제사 전공하시는 노중국 선생님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노중국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문의해봤더니 답은 없는데 백제가 이보다 앞서서 미륵사를 건축하거든요. 미륵사는 이제 보면은 탑이 이제 3탑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목탑이 있는데 9층 목탑이거든요. 좌우에 이제 서탑이 있는데 7층 서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탑을 지은 연대가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넣어볼 것 같으면은 황룡사 9층탑이 만들어지기 한 10년 전에 조성했거든요. 9층탑을. 그러니까 그 9층탑을 조성할 때 백제는 굉장한 비극이 축제되었을 겁니다. 아마 아비지라는 사람들도 9층탑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9층탑을 사오면서 생긴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백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을 하고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공력이 한번 휘청했거든요. 휘청했는데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장민을 요청했는데 백제는 백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래 신라의 황룡사 고층탑 세워도록 방치해주자 도와주자 그러면 그런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다가 신라의 공력도 휘청할 게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나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노중국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비지가 이제 고층탑의 기둥을 세우던 날에 백제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백제 멸망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보면은 신라의 국력을 뒷대성해가지고 다른 외시에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 멸망하는데 이 탑을 세울 수 없다 이 생각을 하고서 탑 건설하는 걸 중단하는데 그때 맨 그날 밤 꿈에 금당으로부터 모순한 사람과 장성한 사람이 나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비지가 마음을 고쳐가지고 황룡사 고층탑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완성된 탑의 높이가 상공공사에 보면 3년부 42층을 포함해가지고 225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25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일 것 같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황룡사 그 사리봉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봉 힘초설 위에 큰 도움을 했던 사리봉에서 그 이제 사리함이 나왔거든요. 사리함의 그 안쪽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그 어떤 그 철물 구조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빼하게 이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글자도 못 알아봤죠. 그런데 정밀을 이렇게 이제 그 고정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정밀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글자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바로 황룡사 철추본입니다. 황룡사 철추본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해가지고 이전이 225쪽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사 철추본기를 225쪽 다 이어갑니다. 아마 이전이 황룡사에 가서 황룡사 철추본기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225척이 얼마냐? 225척은 건설 당시에 황룡사를 건설하는 645년에는 사용하던 자가 고려척 혹은 동이척이 있겠는데 그 동이척을 기준으로 225척을 재면 81m입니다. 높이가. 그 탑지가 기록된 그 탑지 그런 것이 아까 봤던 그 건판입니다. 황룡사 철추본기라는 거. 그 872년에 기록됐는데 기록 당시에 당척으로 보면은 66.7m입니다. 그래서
황룡사의 높이를 두고 81m니 66m니 뭐 설랑설레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션은 81m가 학회에 거의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81m냐? 이왕이면 높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탑치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두 정도는 나와지는데 하나는 황룡사의 연역을 적어보고 하나는 황룡사를 다시 조성하면서 중수하면서 중수하는 경리를 적은 그런 글이거든요. 그런데 탑의 높이에 대한 것은 황룡사의 연역을 서술하는 부분에 나온 겁니다. 황룡사의 연역을 서술하는 거 이거를 그때 세상 속에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연역을 탑치를 쓰면서 인수인계받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건설 당시에 고려측 81m가 맞다. 또 나아가서 황룡사 탑의 비례를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81m라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또 그래야 다른 건물들과의 비례를 이룬다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81m가 맞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81m 같으면 이게 아파트로 치면은 거의 뭐 20몇 층 정도 높은 건물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우리나라의 황룡사 9층탑보다 높은 건물이 처음 들어선 것이 1969년이나 가더라고요. 그건 물론 목탑이 아니죠. 철골 보존물이겠지만 어마어마한 탑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근년에 그 진천의 보탑사 건설에서 3층 목탑을 지었는데 3층 목탑을 지은 목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었던 신영훈 선생이었는데 신영훈 선생이 보탑사 3층 스탑 47m입니다. 3층 스탑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신영훈 선생이 말하기를 와, 이 47m짜리 3층 목탑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내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알았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81m의 황룡사 9층탑을 세운 신라인들의 건축술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탑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높은 탑을 왜 세웠던가? 황룡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황룡사 건당하고 황룡사 탑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황룡사 건당 한 부분에 딱 서서 보면은 황룡사 탑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 보면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래 원래 그 건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황룡사 금당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금당 앞에 그런 큰 탑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금당과 탑과의 거리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 앞에 막 80m 되는 뭐 어마어마한 탑을 세워버렸는데 이거 왜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내가 여왕이라고 무슨 나를 예뻐? 이분 나라가 뭐 나를 여왕이라고 예쁜단 말이가? 나 그래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개발 시대에 한창 우리나라 개발될 때 그러면 동양 최대의 무슨 건물을 세우고 동양 세계 최대의 뭐 하려고 만들고 또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건물을 세우려고 경쟁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선대 여왕이 큰 배짱을 가지고 난 밀어붙인 탑이 황룡사 9층탑이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탑을 세운 뒤에 천지가 형통하게 됐고 또 3만 통력이 일으켰는데 이게 다 탑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인식은 신라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 태조 왕건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최영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고려사 최영여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후삼국 시대에 태조가 최영이입니다. 신라는 9층 탑을 세워가지고 삼국을 통일했다. 나도 평양에 9층 탑을 세우고 개성에 7층 탑을 세워가지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사 탑이 세워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려의 필요까지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된 그런 비결이 황룡사의 9층 탑을 세운 데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만큼 황룡사 9층 탑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에는 삼보가 있는데요. 그 삼보가 뭐냐면 황룡사 장을조상하고 황룡사 9층 탑이거든요. 그 나머지 하나가 진평왕의 천사옥대, 하늘이 하산 옥대입니다. 천사옥대인데
이 삼도 가운데서 두 개가 그러니까 황룡사 있거든요. 황룡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같은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니다. 한때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다가 황룡사에 삼보가 있어서 그 침공할 수 없겠다, 침공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 침략을 그만뒀다 하는 얘기가 또한 황룡사 구청탑조에 전해질 정도로 황룡사 구청탑의 의미는 참 심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황룡사 구청탑조에 보면 안농의 동도 승립기에 기록된 구청탑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신라 선덕여왕 덕은이 쓰는 위에 놓쳐서 구한이 정치를 한다. 구한은 그러면 신라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 여러 국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황룡사 구청탑을 세웠다. 그런데 구청탑인데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입니다. 3층은 5월, 4층은 탐라. 탐라는 어디겠습니까? 제주도 탐라입니다. 이제 탐라의 느낌이 탐라거든요. 5층은 음루, 6층은 말가래, 7층은 단국은 거란을 말하거든요. 8층은 여적은 여진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층 애맥 이래 되는데, 음루하고 애맥은 어디겠습니까? 이 음루는요, 음루라는 이런 그 나라 명칭이 다른 문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신라를 상징하는 새와 동물이 닭이었다 것 같으면은 고구려를 상징하는 동물은 늑대였고 벽제를 상징하는 동물은 매였거든요. 매음자입니다. 또 제왕리에 볼 것 같으면 벽제를 가리켜서 음준 이렇게 표준줄자 써가지고 음준 이렇게 표현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또 그 당시에 신라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나오지 않아가 벽제라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음주는 벽제를 가리킨다는 데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애맥은 어디냐? 애맥에 대해서도 애맥이 애족과 맥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애맥 쪽이다, 합해가지고 애맥 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애맥에 대해서도 설명이 복잡합니다. 국자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애맥이 고구려족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애맥은 고구려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이거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고 하나하나를 한층 한층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나라를 이렇게 비견시키면서 시에 올려듭니다. 이래 봤을 때 황룡사는 신라를 대표하는 호국사찰이었다. 그리고 불안한 국제정세를 해서 민심을 불교신앙으로 결집하려는 의도로 건축된 긴영미적인 그런 건축물이었다. 이런 의도가 후대에 한만대장님 조선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황룡사 구청탑이 복원됐다고 생각했을 때 대왕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면으로 보면 이래 됩니다. 남장으로 보면은 228m, 281m였고요. 제일 앞에 남문이 있거든요. 남문이 있고, 남문 들어가면 중문이 있습니다. 그 중문 들어가면 탑, 황룡사 구청탑입니다. 150평 정도 되죠. 주주들만 해도 88, 64, 64개입니다. 그 다음에 경루지, 종루지에 되는데 경루지, 종루지 유심이 안 됐습니다. 경루지는 탑보다 앞으로 와야 됩니다. 앞으로. 약간 더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또 종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보다 앞으로 와야 되고, 조금 더 오른쪽입니다. 이게 종루지였습니다. 그 뒤에 금당이 있는데, 금당은 중앙금당을 보면 좌우의 금당에서 3금당씩입니다. 1탑 3금당인데 1탑 3금당 간 것도 3만 통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뒤에 감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문은 3칸짜리 건물이고 중문은 5칸짜리 건물이고 탑은 7칸짜리 건물이고 금당은 9칸짜리 건물이고 감당은 11칸짜리 건물이거든요. 왜 이렇게 3호, 7호, 11로 갔는지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답하는 한참을 듣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25,00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찰이었습니다. 황룡사 구청탑 연역인데요. 황룡사 구청탑 조에 기록된 것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에 있는 황룡사 보수교육을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순환을 겪었지만은 삼국육사에 있는 것만 다섯 번이나 벼락을 맞아가지고 6번 다시 공투를 해가지고 1238년까지 버텼는데 1238년 몽고병의 방화로 절 전체가 불바다가 되면서 황룡사 고청탑도 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주 남산에 가면은 동남산 쪽에 우리 동남산 그 제일 오른쪽에 감실 부처가 있고요. 감실 부처에서 왼쪽으로 한 골짜기 돌 것 같으면 탑골인데 탑골에 마의 불상문이거든요. 마의 불상문 가운데 그 볼 것 같으면 부층탑하고 오른쪽에 칠층탑이 잘 안 보이는 칠층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층탑은 황룡사 부층탑을 모델로 해서 아마 여기 새긴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사실적이라 가지고 창문이 반쯤 밖에 있고 반쯤 열려있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황룡사지입니다. 고층탑을 중심으로 된 황룡사지인데 이런 황룡사지를 볼 것 같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복원하는 난을 보게 될 겁니다. 황룡사 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백가정명식의 주장이 난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잡을 수 있을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룡사를 다른 데 한번 지어보는 건 몰라도 황룡사 터에다가 옛날 황룡사를 다시 짓는 것은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황룡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황룡사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황룡사를 복원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남산에 일단 보홀에 새겨진 황룡사 고층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가지고 또 9층 모형탑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일본이나 중국에 전한 목탑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황룡사 고층탑을 복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황룡사 고층탑의 내부 시설이라든지 황룡사 고층탑은 사다리를 타고 쭉 고층에 올라가야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본격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복원해봤자 그건 작품이 불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복원할 것 같으면 복원되는 순간에 황룡사는 보정됩니다. 그래서 황룡사가 복원됐을 것 같으면 경주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시에서도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복원됐을 경우에 황룡사에 가가지고 와 위대하다 라고 감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비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탄하는 대상이 되는 그 황룡사라는 그 건축물들도 원래 황룡사 건축물은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짝퉁을 두고서 우리는 이게 황룡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결과를 초래하게 들어가고요. 또 나아가서는 황룡사를 빈터로 남겨두는 것도 참 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폐허의 아름다움, 폐허가 주는 스스럼, 폐허가 주는 충격, 이것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본격적인 자료가 나와가지고 완벽한 복원이 되겠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합의를 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섣불리 이거를 당장 제대로 이렇게 복원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련의 삼국유사와 황룡사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련은 여러 차례 경주를 답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고향이 경산 아닙니까? 경주와 가까웠습니다. 또 이련이 전후 한 35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우리 달성 비설산, 대구의 비설산에 머물렀거든요. 비설산도 경주하고 거리 먼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모두 두 번인데요. 답사 이것이 확실한 거. 황룡사는 최소한 두 번 간 듯 합니다. 1238년 이전에 몽골한 이전에 자명무비하는 황룡사를 1차 목도했을 겁니다. 젊은 날에. 1281년에 76세의 늙은이가 되고 그 당시에 이르는 청도 문사 주지였는데 그때 가봤을 때 방화로 몽고의 방화로 폐허가 되는 황룡사를 목도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경주 일대 이적지를 두루 답사하면서 삼국유사 완성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76세 때 이른이 황명사를 답사하고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거, 이건 상공물사의 집회라고도 결코 무관할 수 없다고 추정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황명사는 이른에게 큰 의미를 가진 그런 제자였다. 탑상편에서 황명사를 대해서 듣는 이유도 황명사 가지고 있는 비중 때문이긴 하지만 황명사에 대한 이른의 마음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희의 두 수 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